자, 시작할까요? 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바라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에듀윌 부동산 아카데미의 심유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 못합니다. 좀 유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빌딩 관련돼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특강을 진행하지요. 네, 이렇게 대답 안 해주시면 안 합니다. 혹시 부동산 아카데미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가요? 오늘 학원 처음 와봤다. 부동산 아카데미. 예. 예. 처음 오신 분들 좀 계시네요. 예. 에듀윌 부동산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물론 이제 안 따신 분들도 계신데 보통은 많이 따신 다음에 부동산 실무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창업 CEO 과정부터 시작해서 오늘과 같이 빌딩 전문가, 빅데이터, 마케팅, 디벨로퍼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다음 주부터 저희가 빌딩 전문가 과정이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에 앞서서 진행하는 2시간짜리 공개 특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뭔가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강의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죠, 이거요? 받으셨죠? 그 첫 장 바깥은 브로셔고요. 첫 번째 넘겨보시면은 오늘 강의할 교환 프린트 돼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하나 딱 열어 보시고 저를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빌딩 과정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딩 전문가 과정. 앞에 뒤에 오라고 써 있죠? 예, 너무 대답이 없으시면 제가 너무 머쓱합니다. 예, 오라고 써 있으면 5기입니다. 5기. 왜냐면 이렇게 한 클래스마다 기수를 따지는데 벌써 이제 5번째 클래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강의의 특징이라는 게 있겠네요. 우리 지금 빌딩 과정은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래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빌딩에 대해서 뭘 배울까요? 라고 하면 빌딩 중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빌딩 중개. 예. 두 번째는 뭘 배우죠? 빌딩을 리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빌딩을 가만히 두고서도 할 수 있겠지만 가치를 좀 올리는 일정한 과정,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도 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신축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빌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중개를 하는데 리모델링이나 신축의 과정을 거쳐서라고 하는 전반적인 걸 다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빌딩에 대해서 매입부터 중개, 테크닉까지 매수인과 매도인을 확보하는 방법도 중요하겠네요. 이제 그런 방법들, 스킬들, 빌딩 매매 계약의 체결 특징들, 그 과정에서는 컨설팅도 있겠고 대출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을 말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지 않으면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는 공사비는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들어가겠네요. 두 번째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 수지 분석, 돈은 쓰긴 썼는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분석들, 수지 분석들, 어떻게 내가 다른 건물과 다르게 할 수 있을까의 차별화 전략들,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빌딩에 대해서 단순 중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올리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걸 다 배우는 과정이 바로 빌딩 전문가 과정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월 4일이고요. 다음 주 딱 일주일 뒤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요 시간 7시부터 해서 본 강의가 시작됩니다. 본 강의는 지금 오늘은 2시간짜리 무료 강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시간짜리로 정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딱 채우진 않고 보통 10분 전에 끝나니까 9시 50분 정도까지, 그리고 한 10주 정도 간 진행되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딩 전문가 과정은 좀 과정의 수강 혜택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물론 당연히 수업 10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현장 강의장에서 배우시게 되시고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장도 한번 나가봐야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 현장, 그 다음에 신축되는 현장, 또는 이제 핑화 빌딩에서 중요하게 주로 다니는 데는 리모델링 현장들 보통 많이 갑니다. 리모델링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적으로 가고요. 또 완공된 것들도 같이 의미 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현장 실습을 합니다. 당연히 수료증이 나갑니다. 실강이 총 10회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기준은 항상 80% 이상 출석드립니다. 80% 이상 출석하시면 마지막 날 수료증이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좀 재미가 없나요?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료증이 나갑니다. 수료증은 수료증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8번 이상은 꼭 출석을 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해 봤더니 다 저희가 7강 수업하는 거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복습 동영상도 제공을 해요. 얼마나?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보시게. 그런데 운영해 봤더니 학원에 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학원에 나오면 동기분들 또는 이제 교수님들 간의 어떤 네트워킹도 훨씬 더 잘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얻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업 시작하면 빠지지 않고 듣는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수강료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빌딩 전문가 과정 1기 때부터 그 수강료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항상 150만 원 정가에 할인가 20%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얼리버드처럼 지금처럼 이제 일주일 전 같은 데가 얼리버드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돼서 특강할 때는 조금 더 할인해서 110만 원에 등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재는 별도 구매가 있는데 다음 주 개강하실 때 오시면 학원에서 구매할 수 있으세요. 책이 좀 두껍습니다. 이런 겁니다. 한 3만 원인데 이건 다음 주에 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건 QR 코드가 있는데 요거 안 보시고요. 지금 제가 인쇄된 거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띡 하면은 바로 다 연결되니까 요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여기 5층이잖아요. 요 비상계단 타고 내려가면 바로 4층이 있거든요. 데스크 뒤쪽에 부동산 아카데미가 있어요. 데스크 쪽에 오시면 거기서 카드 결제 다 가능하시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 또는 이제 끝나고 나서 오시면 등록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 합니다 오늘.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교수님을 모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저 할 때는 이제 무표정으로 보셨지만 우리 교수님 볼 때는 밝은 표정으로 큰 박수로 교수님 모셔서 오늘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동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그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린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돈벌이 할 민생고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특히 이 빌딩 중개라는 것이 1년에 한 건만 해도 뭐 요즘 꼬마 빌딩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까 50억짜리 하나 한다 그러면 59, 45, 한 4,500, 조금 덜 받아도 한 4,000, 소위 양타라고 그러죠. 양쪽에 매도 매수 측에서 얻으면 이제 한 8,000, 뭐 그 정도면 1년 연봉은 거의 대충 나오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중개를 뭐 아파트가 됐든 뭐 오피스텔이 됐든 뭐 상가가 됐든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1층에서 뭐 하시든 상관없이 그래도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또 빌딩 중개도 이렇게 기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축, 야 이거 그거 뭐 건축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도 PM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신축에 대한 절차라든가 대략적인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 신축할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을 감안했을 때 용적률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건물 모양이 어떻게 되며 건물 디자인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지, 그런 거를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건축사가 디자인하는 거, 건축사는 그 디자인을 할 때 자기의 그 틀을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그 집이 영등포인데 이제 그 제 사무실은 양재동입니다. 그 3호물산 동원산업 있는 그 동네. 그래서 이제 9호선 타고 오다가 언주역에서 이제 버스로 한번 갈아타. 제가 뭐 차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놈하고 맨날 끌고 다니기가 좀 뭐해가지고 웬만하면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만, 언주역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건너편을 보니까 건물이 많이 본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자 역세권에 중곡동에 한 3개월 전에
50억에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 답사를 했고, 그래서 야 이거 그게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이 280%야. 지금 새로 지으면 200%인데 280%야. 거의 2층이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리모델링하면 딱이다. 그래서 아주 그냥 신나게 리모델링 컨설팅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 친구한테 줬더니 이 친구도 좋다고 이러는데 한 3일 있다가 그 건물주 측 중개사님한테 연락이 왔어. 안 판대. 급한 일이 아마 없어졌나 봐, 그 사이에. 그런데 그 건물하고 디자인이 똑같아. 언제역 앞에 있는 것들이.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건축사가 똑같아. 그리고 성수동 쪽에 보면 이 건물 디자인이 약간 이렇게 막 망사를 입혀놓은 것 같아, 건물에. 약간 뭐 형상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좀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졌어. 근데 그게 또 그 선유도역 이면에 가니까 또 똑같은 게 있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자기 틀이 거의 크지가 않아요. 소위 버라이어티가 그렇게 넓지가 않다. 그런데 이제 저를 비롯해 가지고 혹시 저희 강의를 이제 듣게 되신다면은 건물 디자인을 우리가 어떻게 제안을 할지 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좀 다양하게 누구나 봐도 멋있다 이런 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도 제가 함께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이제 빌딩 중개 기본이고 그런데 빌딩 중개만 해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빌딩 중개라는 거 뭐 아파트 중개, 뭐 상가 중개 다 현 시설물 상태로 중개하잖아요. 그죠? 현 시설물 상태로 그거 뭐 다 하는 거지. 모든 중개사님들이 다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매매 계약서 쫙 있으면 어디 갔어? 아무것도 여기 있구나. 대개 매매 계약서 보면은 이제 여기 부동산의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자잘자잘하게 정관처럼 딱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매도인, 매수인, 뭐 공인중개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특이하게 여기 들어가는 게 1번 현 시설물 상태로 중개한다. 거의 판박이. 또 그래야만 되고. 그런데 이 시중에 있는 중소형 빌딩 또는 꼬마 빌딩의 70%는 30년이 넘었어요. 준공된 지가. 올해가 지금 2025년도니까 30년이면 95년도잖아요. 그죠? 테헤란로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강남대로 강남 개발은 이제 80년대 대부분 됐죠. 그래서 95년도까지는 일기 신도시도 이미 다 입주가 끝난 상태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일기 신도시가 입주를 마친 시점에 서울 시내 웬만한 빈 땅은 다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낡은 건물 허물고 새로 짓고 아주 적은 빈 땅에 또 새로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이 30년이 안 된 게 약 30%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꼬마 빌딩을 중개할 때 보면 열에 7개 또는 그 이상이 다 낡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낡은 거를 아무리 땅값으로만 산다고 해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거 사가지고 맨날 수리하다 볼일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어떻게? 일단 리모델링으로. 그게 약식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물주 투자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00평, 연면적 200평짜리 그 건물을 샀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려면 보통 평당 한 450만 원 정도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드려야 되는데 야 그거 돈이 없어. 한 2억 안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면 뭐 드라이비트라든가 페인팅 처리하고 건물 전면만 그 창호만 교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약식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거부터 이제 그 상하수도관은 놔두고 잘 보이는 부분만 예쁘게 꾸미는 중간 단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수선도 있고 대수선 하면서 엘베가 없다. 그럼 엘베도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개를 해야 그분이 일단 사 그리고 자금력을 또 다시 한번 뭐 대출도 알아보고 해서 매입 후 전체를 명도하고 리모델링 할 건지 아니면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일단 갖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조금 더 땅값도 올라서 건물 가치가 상승하면 담보력이 좀 높아지니까 그때 대출을 받아서 한다든가 뭐 그 대안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시를 하면서 중개를 해야지 그냥 현 시설물 상태로 중개한다 그러면 공을 상대방한테 던지기만 하지 대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빌딩 중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공사비 견적까지 내고 건물의 디자인까지 여러분들이 입히고 공사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리모델링 하는 절차 인허가 절차 이런 부분도 안내해드리고 또 완공 때 예상되는 임대 수입도 제시를 해주는 거지. 비포는 지금 현재 나오는 임대료고 애프터는 리모델링 후에 임대료 예상되는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 준한 임대료를 대입을 해서 그렇게 새로운 임대료로 대입했을 때 이 건물 가치가 얼마큼 올라가느냐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건물의 가치는 땅값 더하기 건물의 잔존 가치도 있지만 건물이 창출하는 임대료 임대 수입이 얼마냐 그걸 수익률법으로 뭐 예를 들어 2.5%다 3%다 뭐 4%다 이렇게 수익률로 놓고 역산을 했을 때 그 건물 가치가 산출이 됩니다. 건물 시장에서는 뭐 50억짜리 김 사장 한 20억 가진 분이 한 대출 받아서 한 4, 50억짜리 살려고 그러는데 좋은 물건 있으면 소개해봐. 그래. 좋은 거 있어. 수익률 몇 프로 나와? 그거 뭐 2%가 조금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강남이잖아. 강남구는 2%가 안 나와도 그래도 강남이잖아. 한 10년 가면 최소한 50%는 올라 땅값만 해도. 그러니까 강남구인데 뭐 촌스럽게 뭐 수익률 따지고 그래 뭐 이렇게들 흔히들 얘기하는데 촌스러운 게 아니라 그래도 이왕이면 수익률이 좀 좋으면서 또 강남이면 더 좋고 비강남권이면 그 강남권의 그 입지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럼 이제 수익률로 더 높여서 해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건물 시장에서 통하는 우량 물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거든. 그럼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건물 가치를 확 올리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개를 할 때 그 시점부터 중요해. 그리고 그거를 중개를 했어?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회사 건설사를 또 연결해 줘야지. 그건 자동적으로 이제 해달라고 해. 투자자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했으니까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제가 믿고 의지할 만한 아주 진짜 건설사들 요즘 건설 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한 3년 동안 특히 우크라 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원자재값 뭐 엄청 올랐고 그다음에 이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둔촌 주공을 비롯해서 처음에 건설사들하고 사인한 금액에서 계속 올라가잖아. 올라가다가 안 올려주면 이제 중지됐다가 또 몇 달 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합원 회의해가지고 뭐 100%는 안 해주고 한 80%만큼 올려주면 또 다시 시작했다가 또 몇 달 있으면 그 사이 또 올랐네 이래가 또 이러고
지금 건설 시장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 건설 회사들이 이 버티질 못하고 회생 절차를 한다든가 제가 잘 아는 또 이화공영이라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뉴스 검색하다 보니까 이화공영도 회생 절차 신청했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좀 그 중견 업체로서 건실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건설 회사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건설 회사들 도급 계약 때 하고 나중에 또 말 바꾸고 살살 꼬투리 잡아서 공사비 올리고 이게 좀 질이 안 좋은 이런 데 싹 걸러내고 제가 이제 그 거래하는 건설사가 5군데가 있는데 그런 그 건설사도 다 제가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간 이상의 품질을 믿고 의뢰할 만한 그런 건설사도 제가 이제 공유를 이제 해드립니다. 뭐 앞에서 본론부터 먼저 나갔는데 어쨌든 그 저는 그 공인중개사 18회 출신입니다. 2007년도 그리고 이제 2008년 1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었고 저는 처음부터 빌딩 중개를 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한 거지 뭐 그냥 뭘 할 줄 안다고 그냥 그런데 그냥 한 거야 그냥 근데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그때는 무슨 아카데미도 없었고 창업 CEO 과정도 없었고 그러니까 일단 빌딩 중개하는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친구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물건을 얻었지. 물건 얻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 뭐 주변에서 리모델링 현장 생겼다 그러면 뭐 맨날 쫓아다니고 점심 때 그 인부들이 이제 밥 먹고 쉴 때 그때 싹 들어가서 막 그 사진 찍고 그걸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이제 공사비 이렇게 공사하면 공사비가 얼마나 드냐? 내가 그 건물주들 많이 하는데 당신 회사 연결해줄게. 그러면 또 줄줄줄 다 나와 이제 이렇게 하면 공사비 얼마나 되고 기간이 얼마나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쭉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책이 이제 맨 왼쪽에 그 10년 안에 꼬마 빌딩 한 채 갖기라는 책을 이제 2015년도에 냈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꼬마 빌딩 한 채 갖기가 그때 이제 그 종합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9월 24일인가 25일인가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꼬마 빌딩이라는 단어가 전국적으로 이제 크게 보급이 되고 또 거의 1년마다 쭉 제가 이제 꼬마 빌딩이라는 제목의 책을 계속 연달아 냈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17년도쯤 되니까 이제 그 이 재테크 쪽의 저자분들이 꼬마 빌딩이라는 그 제목을 달아서 또 이렇게 많이들 쓰시고 그래서 지금은 시중에서 이제 꼬마 빌딩 예스24나 교보문고 여기서 이제 검색창에 꼬마 빌딩만 치면 뭐 30종 이상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어쨌든 그 꼬마 빌딩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서 책의 제목으로 쓴 이후로 오늘날에는 이제 뭐 아예 꼬마 빌딩이 이제 보편화 되도록 만든 제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부터는 이제 매일경제에서 제가 이제 그 리모델링 PM 한 거 위주로 해서 13건 이렇게 그 신문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이게 좀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크지 않을 수도 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매경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임동건을 넣으면 이제 제가 쓴 리모델링 칼럼 13개 쭉 나오고 뭐 기타 다른 뭐 기사들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가르치는 빌딩 중개 컨설팅이 도대체 뭐냐? 현 시설물 상태로 중개하는 단순한 빌딩 중개가 아니고 그 빌딩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잘 보이지 않지만 미래 가치도 꺼내서 투자자한테 제시를 해주고 그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신축이라든가 이런 방안까지 제시를 해주는, 말하자면 전문가로서 이제 컨설턴트 그 지위를 이제 말하는 거죠. 컨설턴트로서 빌딩 중개를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금 이제 그 작년 말에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분들이 거의 50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개공인,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11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뭐 합격자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되면 또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또 거기 또 개업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가실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 레드오션은 가속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그런 그 중개 기법으로 중개를 해서는 차별화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후발주자다 그러면 아무래도 후발주자로서의 그 핸디캡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한 방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예? 한 방. 그 한 방이라는 것이 한국공인중개협회에서 말하는 그 앱 한 방이 아니고 진짜 그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중개사로서의 한 방. 곧 빌딩 중개 컨설팅을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장착한다면 뭐 1년에 한 건만 하자 이제. 한 건만. 1년에 한 건만 해도 빌딩 중개로 인한 중개 보수, 그다음에 건설사 연결하면 건설사에서 얻는 커미션 뭐 1,000만 원 전후, 그다음에 완공되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속 임대차 계약을 따내는 거지. 그건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컨설팅 보고서에서 비포 지금 현재 임대료, 애프터 준공 후에 임대료,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제시를 해서 투자자가 그거를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공사 막 하고 있어. 그러면 건물주는 야 이거 임대 채용 과연 김 중개사님이 얘기한 그 수준으로 임대가 채워질까? 궁금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 진짜 채워질까?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미리. 완공되기 전부터 내가 마케팅해서 그 임대료 수준으로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전속 줘. 그러니까 미리 전속 중개권을 따내는 거지. 그거는 투자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중개만 해놓고 나중에 난 몰라라 이러면 뭐야 이거? 야 이거 너무 구라쳐가지고 뻥튀기 한 거 아니야? 도장 찍게 하려고? 그게 아니잖아. 내가 해줄게. 그럼 해줄게 해가지고 이제 했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 거 1,800만 원 나온다고 했어. 그러면 그 건물주는 1,800만 나오는 걸 물론 기대하겠지만, 예를 들어 1,700만 원 나오면 야 당신 1,800 나온다고 했는데 왜 100만 원 더 적게 나와?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 그래도 1,800 거의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그 1,800을 고집하면, 예를 들어서 1층에서 5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500만 원 이제 마케팅을 했어. 누가 50만 원 깎아주면 들어올게. 아니면 뭐 요즘 경기 안 좋으니까 100만 원만 깎아주면 들어올게. 그래? 잠깐만 좀 기다려봐.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제시하는 세입자가 나오기를 한 보름 기다려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1층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냥 100만 원 깎아주고 나중에 살살 경기 좋으면 올려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1,800이라고는 하지만 1,700 또는 뭐 1,650이라도 속으로는 와 이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빌딩 중개 컨설팅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터하시면 중개로 인한 수익과 그다음에 건설사 연결로 인한 그 커미션 수익과 그다음에 전속 임대권을 따내서
적어도 한쪽은 다 먹잖아. 응? 건물주한테는 다 먹는 거지. 그 다음에 쫙 뿌리는 거지 뭐 그냥. 동네 당 모든. 그러면 이제 한쪽만 이렇게 해도 적어도 건물주한테 거는 제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일타 삼피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창업 과정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건물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대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올라갔구나. 7, 80년대 그러니까 한국전 끝나고 나서 베이비붐 그때 55년도부터 뭐 60년대, 70년대까지 그때 베이비들이 거의 연간 100만 명씩 탄생이 됐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할 때가 70년대 말부터 80년대입니다. 그때 거의 빨간 벽돌, 맨 왼쪽에 있는 빨간 벽돌이 거의 대세였고, 그다음에 이제 타일로 마감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돈의 여유가 있으면 이제 화강석으로 마감한 것들도 많이 보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리모델링할 대상들이. 그다음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빨간 벽돌 일변도였는데 이제 칼라 벽돌, 칼라가 다양하게 벽돌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칼라 강판이라고 그래서 뭐 철제 판이지 판에다가 이제 페인트 칠을 해서 구워낸 것들, 그런 건 이제 칼라 강판인데 90년대만 해도 이제 그 도장 기술이 조금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한 15년쯤 지나고 나면 막 이렇게 이음매 부분 이런 게 변색이 돼. 그래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저런 것들도 이제 리모델링 대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대리석으로 된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대리석은 뭐 아주 인기 있는 마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노출 콘크리트라고 해서 이제 콘크리트를 거푸집을 떼내고 난 상태를 잘 마감을 손질을 해서 그대로 노출시키는 그런 기법도 나오고, 그다음에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건물 외벽에 뭐 옛날에 지어진 것들은 벽돌이라든가 타일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풍에도 약하고 단열의 성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돈을 적게 들이려고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여. 스티로폼 붙이고 그 표면에 이렇게 빼빠같이 사포같이 이렇게 까끌까끌한 거를 갖다가 붙여서 마감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드라이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을 이제 유리로 둘러싼 것, 이런 거는 또 커튼월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대유행이죠. 그다음에 또 현모암도 붙이고 그다음에 이 루버라고 그래서 기존 벽면을 가리면서 어떤 디자인을 건물 외벽에다 붙이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벽면 이런 데 보면 구멍 뻥뻥 뚫린 데 있고, 이런 식으로 철판에다가 여러 디자인을 만들어서 건물 외벽에 그냥 다 덧대는 거야. 이렇게 그런 방식이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게 가로수길, 뭐 세로수길, 뭐 그 무슨 길 가보면 저렇게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을 이제 근생으로 리모델링한 것들이 이제 2010년대부터 대유행을 하게 됐죠. 가로수길도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길이다, 뭐 경리단길이다, 뭐 무슨 길이다, 뭐 속리단길 어쩌고 한 것들이 주로 2010년 경부터 이제 본격화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이 엄청나게 예술적으로도 바뀌고 디자인의 거의 향연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모델링하면서도 저렇게 예쁜 멋진 디자인을 이제 기존 건물에다가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실력을 갖추어서 장착을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때도 보면 건축법은 안 나오죠. 건축법은, 그죠? 공법, 도관농자, 뭐 어쩌고, 뭐 지구단위 계획이 뭐고, 뭐 그런 것만 뒤지게 외우고, 실질적인 빌딩 중개에 도움이 되는 거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근데 건축법은 시험에 안 나와.
시험을 내는 출제위원들이 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인데 그분들은 뭐 중개 경험도 없고 그냥 한 달 동안 오피스텔에 가둬놓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전에 출제했던 쫙 한 30여 회 그거 공법이면 공법 그것만 쭉 보고 살짝 문제를 비틀어서 비스름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거의 도움이 안 돼. 이 공법이 물론 뭐 도정법이라든가 일부 도움이 되는 게 있긴 있어. 그런데 이 빌딩 중개,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일조권 사선 제한이다. 왜 건물이 한 3층까지 똑바로 가다가 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지 이게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경사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감된 것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이면 도로에 어디 뭐 약속 장소에 뭐 가다가 이렇게 쭉 건물들 형태를 유심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게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은 이렇게 해봤더니 용적률이 3종 주거인데 3종 주거면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250%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마스터하시면 1층은 몇 평 나오고 2층 몇 평, 3층, 뭐 4층, 5층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200%밖에 안 나오네. 이거를 스스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사의 영역인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땅 모양에 따라서 야 이거 용적률 다 채울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그게 이제 그 삼각 스케일자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건축사들이 쓰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스케일. 요게 이제 뭐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400분의 1, 500분의 1 축척. 이렇게 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요 100분의 1 또는 600분의 1 요 스케일로 출력을 해서 요걸 거기에 스케일에 맞춰 재보면 여기서 말하는 1mm가 현실은 1m야. 그래서 여기서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5m 떼고 그러면 이제 일조권 사선 3층까지는 똑바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층고 높이의 2분의 1만큼씩 이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냥 지금까지는 건축사한테만 맡겨놨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3층 건물이야. 그러면 용적률이 남아있네. 그럼 2개 층을 증축할 수 있겠네. 용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조권 사선 제한을 알고 있으면 4층은 몇 평 나오고 5층은 몇 평 나오네. 이걸 안다고. 근데 그것만 알아갖고는 안 돼 또. 그러면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 또 주차장법이 있어. 주차장법. 주차 대수를 또 그만큼 올려야 돼. 그 빈 땅이 없어? 없으면 못 올리는 거지. 근데 못 올리는 게 무조건 못 올리는 게 아니라 19.9평은 올려요. 근데 주차 대수가 하나가 있어 옆에. 이게 건물이라고 치고 한 대 놓을 게 있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그러면 이게 한 50평이라고 칩시다. 40평당 주차 대수 한 대를 올려야 돼. 50평이니까 4.2대니까 반 올림 반 내림이니까 1.2대 정도니까 한 대만 하면 돼. 근데 한 대는 될 수 있는데 또 없네. 그럼 어떻게 해? 지하로 파. 이 자리를 지하로 파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여기다 하면 한 대가 또 추가가 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빌딩 중개 물권 명세서에서 컨설팅 보고서로 만들어서 해법을 제시를 하면서 이만큼 또 올려.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면적이 또 증가되니까 임대료도 올라가는 거지. 이제 이런 걸 알려면 이 필수 지식을 아셔야 되고 일조권에 유리한 땅 북쪽에 필지의 북쪽으로 도로가 붙은 땅이 훨씬 유리한 게 또 일조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같은 도로가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이 어느 게 유리하냐? 얘들 필지 입장으로 북쪽, 위쪽이 북쪽이거든. 북쪽에 붙어 있는 이런 땅들이 유리하고 얘들은 같은 도로인데도
북쪽은 남의 필지가 붙어 있어. 요거는 일주권 때문에 얘들이 불리해. 그다음에 이렇게 딱 땅 모양만 봐도 아 이거는 무슨 뭐죠 옛날에 저 원시시대 도끼처럼 생겼네. 아 이런 거는 압도적으로 또 용적률이 안 좋고, 근데 땅 모양만 봐도 야 이거 좋다 안 좋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 모양에 따라서 도로와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A, B, C 결과물은 A는 똑바로 6층까지 올라가고 B는 5.5층 올라가고 C는 3층까지밖에 못 올라가. 이런 식으로 나와. 같은 동네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면적이 이렇게 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가 한 2천만 원 나온다. 얘는 한 1,000만 원 나오겠지. 그러니 땅값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동네라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이용 계약을 떼고 일조권 사선 제한하고 주차장법, 도로법 이런 것들을 마스터하시면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로법 이게 사람 잡는 법인데 이 3m에 붙어 있어야 돼. 땅이 3m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대원칙인데, 근데 3m가 안 돼도 되는 게 있어. 그게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 이게 이제 좀 넓은 도로가 있고 쭉 가다가 딱 막혔어. 이게 이제 막다른 길인데, 막다른 길의 그 길이가 10m 안쪽이 되면 이게 2m라도 돼. 도로 폭이. 서울 시내 여기 10m 안 되면서 2m짜리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2m가 안 돼? 그럼 이제 2m로 이제 만들어줘야지. 내 땅에서 설계를 할 때 그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될 때 막다른 길이가 35m를 넘어가면 이 도로폭을 6m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6m.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 지금 이게 3m짜리야. 그러면 6m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에 붙어 있는 땅 주인들이 1.5m를 떼어서 도로로 빼주고, 나중에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지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지 땅에서 1.5m를 잘라서 도로를 만들어주면 비로소 이게 6m짜리 도로가 되는 거야. 이게 도로법입니다. 근데 이 막다른 길이 서울 시내 구도심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서울대 입구역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고개 언덕 봉천로 고개 넘어가면 오른쪽에 숭실대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낙성대역, 그다음에 사당역이야. 이쪽 여기 보면 가다가 꺾이고 끝났어. 이게 막다른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막다른 길이 35m가 넘으면 얘들은 전부 다 도로를 6m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건물주들이 자기 땅에서 5평에서 많게는 10평 이상이 잘려 나갑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중개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서 건물 지으려고 했다가 계약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아유 사장님 큰일 났어. 이거 빨리 물려주세요. 아니 왜 그래요? 아니 50평짜리 땅이라고 샀는데 가설계 전축사 가설계 타봤더니 내 땅인데 10평이 도로로 빠져나간대. 아니 그럴 리가 왜 그래야? 도로법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게 막다른 길이 35m가 넘어서 별일도 다 봤네. 물려줘? 매도인이 물려주나? 안 물려주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미리 다 체크를 해야지. 내가 당신이 신축할지 뭘 어떻게 알았어? 나도 몰랐어. 그런 거 도로법 있는지 대부분 잘 모르거든. 근데 문제가 되면 이제 소송을 하지. 이제 당신이 그런 거 고지 안 해줬잖아. 중개사 당신은 뭐 했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같이 소송에 들어가. 그럼 이제 공제비로 우선 중개사 당신은 30%,
뭐 이렇게 대충 30%가 거의 기본 룰이야. 그럼 그냥 뭐 한 1, 2천이면 돈으로 억울하지만 물어내겠지만 뭐 억수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협회는 공제 증서로 가지고 일단 물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으로 내 사무실 보증금으로 차압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튀어야지 뭐 어기 넘으면. 그러니까 잠수 타고 핸드폰 번호 바꿔. 심지어는 이름도 바꿔. 요즘 이름 바꾸기 쉽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가 핸드폰 번호 바꿨다.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 그분 참 인성도 좋고 유능하고 그런데 왜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지? 잘 몰라가지고 뭐 했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면 거의 10중 8구 맞다고 봅니다. 자, 빌딩 중개 제가 2008년 1월에 이제 영등포 유통상가 앞에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야 나는 빌딩 중개할 거야. 그래서 빌딩 중개 매물 이쪽은 이제 토지, 오피스텔 지을 땅, 뭐 아파트 지을 땅, 골프장 지을 땅 등등 그런 것들을 구별로 뭐 가격대별로 이렇게 이때는 한 3년쯤 됐을 때 오픈한 3년쯤 됐으니까 이제 그때는 사람 막들이 사겨가지고 중개사들 사겨서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15건 정도씩 와 물건이. 그러면 이제 그거 훑어보고 골라가지고 이제 아이티너러리를 짜는 거지. 야 오늘은 북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2번씩 다 했어. 그다음에 이제 강남 사구로 가야지. 이래가지고 그쪽 쫙 모아서 그래서 1번 어디 갔다가 2번 어디 갔다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7건에서 8건씩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 웬만한 곳은 다 가봤어요. 웬만한 곳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명세서 맞는 것이 대충 세라 보니까 한 3-4천 건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럼 매도인하고 매수인 확보. 이제 본격적인 수업 때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제 빌딩 중개를 한다 그러면 일단 팔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 물건을 어떻게 수배를 하느냐.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확보했으면 이제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여러분들 자체 인맥으로도 할 수 있는 그 인맥이 있겠지만 그 인맥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 빌딩을 사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몇십억부터 몇백억인데 그러면 그런 매수인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다른 중개사님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야지.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빌딩 가격을 또 낼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죠? 물건을 받았어. 좋대. 그 중개사가 박사장 이거 팔아봐. 이거 60억인데 아유 여기 시세는 70억인데 60억에 나와 너무 좋아. 60억? 그래요? 그게 진짜 그런지 내가 검증을 해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빌딩 가격 산출하는 3방식이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감정 평가사들이 사용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대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복성식 평가도 있고 수익률 평가도 있고 거래사례 비교도 있고 이 3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하면 거의 평균치가 나와. 근데 그게 진정한 가격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거품 물고 좋다고 해도 그게 좋은지는 스스로 검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 명세서를 좋은 물건을 확보했으면 명세서를 좀 예쁘게 멋있게 작성을 하는데 그런 방법 이렇게 이제 한 장짜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요거는 이제 제가 빌딩 매물 중에서 그냥 보통 또는 보통이야. 근데 가치는 있어. 가치는 있는데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을 때는 한 장짜리를 만들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중상급 이상이면 이제 뭐 15장 막 이렇게 막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러 하는 그런 대형 빌딩 중개법인들, 저하고 같이 공동 중개한 그런 대형 빌딩 중개법인들, 그분들이 사용하는 또 명세서도 같이 이제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호를 갖게 되고 아니면 어디 뭐 소공으로 들어가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제 그런 그 명세서 중에서 좀 좋은 걸로 여러분들만의 그런 좋은 그 포맷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빌딩 투자 컨설팅으로 이제 그 중개에서 수준을 넘어서 이제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여기 삼각 스케일자 이런 것들 구입 이거 뭐 11번가나 이런 데서 하면 5,000원에서 만 원밖에 안 돼. 저런 것도 하나 구입하셔서 그 토지 이용 계획을 출력을 해서 거기 눈금 1mm가 현실에서는 1m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땅 모양에 따라서 건폐율 50%야? 그럼 50%를 가로 세로 이렇게 가지고 100평 위에다가 50평을 안 쳐. 50평을 어떻게 안 쳐?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 거지. 땅이 이렇게 생겼어. 그게 3종 주거야, 3종 주거. 그럼 이 건폐율을 50%니까 여기서 50cm 옆에서 띄고 오른쪽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넣는다 그러면 뒤에서도 50cm 띄고 이렇게 가지고 50%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건물을 안 쳤다고 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주차장을 이제 그려보는 거지. 그러니까 길이 5m당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4대 놨다. 그러면 한 대가 40평씩이니까 4, 4, 16. 그러니까 16 더하기 19.9평. 한 179평까지는 요 주차로 커버가 돼. 더 커버해야 돼. 어떻게? 그러면 이거 플러스 한쪽에 이제 리프트를 만들어서 이제 지하로 내려서 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그려보는 거지. 토지 이용 계획을 해서 삼각 스케일자로 이거 다 했더니 건폐율이 50%다. 아니면 60%다. 그 안쪽으로 넣으면서 주차장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 땅 모양 예를 들어서 근데 또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잖아, 그지? 뭐 이렇게 생기면 이거를 어디로 주차장을 넣을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그 연습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을 감안했더니 건물을 이쪽으로 앉히면은 햇빛이 이 뒤에 있는 필지들한테 일조권을 보장해 주니까 건물을 이쪽에 앉히는 것보다 이쪽에 앉히는 게 유리하구나. 이걸 또 알게 돼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주차장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지금까지는 건축사들의 영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3층까지 올라가고 4층, 5층 1조 4선 제한 해봤더니 야 이거 아무리 해봐도 250%인데 200% 될까 말까야. 그런 거는 이제 중개를 안 하거나 아니면 매도인 측을 푸시를 해서 야 250% 안 나와.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택덤소리 4천도 안 돼. 이렇게 해서 깎아서 그 용적률에 맞춰서 그 중개할 만한 수준으로 깎아서 중개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이런 그 지식이 장착이 돼야 그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요게 실제로 21년 8월달에 이 투자자가 그 여성 40 초반의 그 여성 CEO 분인데 돈을 한 20억 정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법인을 새로 하나 차렸어. 빌딩 투자 법인. 그래서 첫 바따로 산 게 이거야. 땅이 이제 요건데. 근데 이게 필지와 필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지? 근데 실제로 여기에 사도가 있어, 사도가. 이렇게 사도. 그냥 여러분들은 현 시설물 상태로 중개한다. 그럼 뭐 이거 당연히 도로로 된 땅이겠지 했는데 현실은 이래. 여기에 이제 2층짜리 상가주택이 있고 요 사도를 통해서 2, 3, 7, 6번지 이분들이 통행을 해 처음부터. 그러면 여기에는 지적도에는 없지만 이 사도는 무조건 그 내 땅에서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사도로 1.5m가 떨어져 나간 상태야. 그러면 이거는 등기부상에는 내가 주인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쓸 수가 없어. 이거를 리모델링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신축을 할 때 재보니까 여기서 실제로는 이만큼인데 1.5m를 떼내고 이렇게 재보니까 9m밖에 안 되네. 이게 무슨 뜻이냐? 10m가 돼야 차를 두 대를 이렇게 꼬리 물기식으로, 왜냐면 길이가 5m거든. 주차 대수 한 대가 5m가 돼야 되는데 이게 1.5m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한 대만 널널하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증축을 하든 리모델링 하면서 한층 증축을 하든 아니면 신축을 하든 얘는 3층짜리밖에 안 돼. 강남에서 이게 1억 1천 주고 샀어요, 평당. 바로 옆에 있는 옛 땅은 1억 4천에 나왔었는데 실제로 동시에 매물이 얘는 평당 1억 4천, 얘는 1억 1천. 그러니까 이제 강남의 그 빌딩 중개법인 담당자가 아유 사장님 복 받았어요. 당신을 위해서 마침 이렇게 3천만 원이나 싸게 나왔어. 덥석 계약을 하고 이제 이분은 이제 사옥을 한 5, 6층짜리 멋있게 지으려고 가설계를 의뢰했더니 3층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나한테 오면 무슨 방법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나한테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마론목골이다 그럼 나는 이제 수정하지. 그다음에 로드뷰를 보니까 뭐야 이거 오른쪽에 이게 사도가 있네, 이 큰일 났네. 그래서 출력을 해서 스케일자로 이렇게 하면서 즉석에서 바로 이제 그 분석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 뭐 오늘은 시간 다 없으니까 자 그래서 나는 그냥 되팔아라. 당신같이 시세보다 싸게 싼 맛에 또 사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다 돈 바르지 말고 팔아. 근데 말을 안 들어. 그 이듬해 봤더니 이렇게 공사 중인 로드뷰상 공사 중이에요. 나중에 이제 완공돼. 그렇게 한 층을 증축하는 걸로 땡. 역시나 이거는 그냥 그 모양으로 올린 거예요. 한 층 증축으로 땡입니다. 이 뒤쪽으로 그냥 주차 한 대. 이래 놓고 또 판대. 아니 이게 그 42억인가 주고 샀는데 이거 공사하느라고 적어도 한 5억 천 원 들였을 거고 그러면 저 취등록세 뭐 중개 수수료하면 최소 50억은 돼야 되잖아, 그죠? 본전이 50억인데 50억 주고 주차 한 대 될 수 있는 그런 걸 누가 사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빌딩 중개해서 이 중개사 그분도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을 거고 아마 소송에 분명히 들어갔을 거고 이 투자자도 이렇게 완전히 낭패를 봅니다. 이게 도로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 자, 리모델링 재테크. 요 리모델링은 그야말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존재하는 건물의 70%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지어진 것들은 안에 그 상수도관, 하수관은 그렇다 쳐도 상수도관이 전부 다 주철이야. 쇠로 돼 있는 파이프니까 속이 녹슬어 가지고 그냥 그 고지혈증 환자의 그 혈관처럼 이렇게 막 맥히다시피 좁아졌어. 녹이 슬어서 이거를 이제 그 리모델링 하면서 상수도관, 하수도관도 교체해야 될 이유가 그거 교체해야지, 그죠? 요즘은 PVC 재료로 하거든. 상하수도관도 안에 뭐 낄 게 없어. 그 반영구적입니다. PVC 뭐 이렇게 누르면 그냥 푹 들어 깨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제 공사하면서 그 시멘트 공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속에 그대로 그냥 아주 그냥 그 반영구적으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핏줄 신경계를 같이 교체를 하는 거지. 전기선도 바꾸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단순 현시설물 상태로 중개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비포 애프터 임대료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층별 임대 계획. 층별로 위치에 따라서 입지 분석을 해서 이 건물은 건물 주인은 옳은 생을 하고 싶어.
전체가 이제 상가 건물. 근데 뭐 그냥 주택가인데 뭐 상가 건물 하면 공실만 있지. 그렇죠? 그럼 아이 사장님 요거는 도저히 상가 건물 안 되고요. 1층만 상가해. 정하고 싶으면 1층만 상가하고 그다음에 2층부터는 뭐 투룸 또는 원룸, 1.5룸 뭐 이런 걸로 쪼개서 해라. 아니면 난 2주택자라 나 싫어. 그래? 그럼 이제 근생으로 해가지고 고시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입지 분석에 따라서 이렇게 층별 임대 계획도 여러분들이 수립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찾아오는 고객들 뭐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광고하고 전화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 소위 나와바리 그 주변에 있는 뭐 반경 1km만 해도 빌딩이 수백 개야. 그 주인들한테 DM 발송하는 거죠. 시간 있을 때마다 이 건물은 리모델링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평소에 그 시간 있을 때 만들어서 주인한테 보내는 거지.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정보만 쏙 빼갖고 또 다른 데도 할 수도 있으니까 맛보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살짝 꼬시는 거지. 나한테 와. 그래 디테일한 건 그때 해줄게. 이렇게 DM 발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을 새로 창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리모델링 방식을 싸구려 페인트 칠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연트럴 파크에 있는 건데 건물 빨간 벽돌인데 건물 전면만 노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그다음에 창을 좀 키웠어요. 그죠? 창을 키우면서 유리만 교체했어. 그러니까 전면만 살짝 고친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신사역 이면에 그 잠원동인데 간장게장 골목 거기에 있는 건데 이 타일 쪽 타일 붙인 건데 요거 싹 간판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흰색으로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하고 광택 처리 쫙 하니까 또 번들번들하지.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아까 그 스티로폼 붙여서 하는 것들. 근데 드라이비트도 마치 화강석을 붙인 것처럼 이렇게 또 그렇게 또 발전도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화강석은 뭐 화강석이나 대리석은 영원히 그 사랑받는 그런 그 재질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이게 덧붙이는 겁니다. 떼내고 하는 게 아니라 덧붙이는 거야. 기본 그 빌딩 외관은 덧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망해가는 여관을 또 예쁜 칼라 벽돌로 덧대서 전체를 카페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전면을 커튼을 이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기둥과 보만 있으면 돼요. 벽체 다 철거해도 돼요. 아파트는 안 돼. 아파트는 외벽 이런 것들이 내력벽이야. 그거 없애면 안 돼. 무너지니까. 근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여러분들 요거 이걸 위에 텍스라고 그러지? 텍스 떼내면 이렇게 저기 저 기둥이 있고 이쪽에도 이제 뒤에 기둥이 있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게 보가 지나가고 기둥이 있지. 이런만 있으면 돼. 기둥과 보만 있으면 물론 이제 그 바닥 슬라브가 있죠. 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중을 버팁니다. 아파트하고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막 그냥 벽 기둥 빼놓고 다 쫙쫙 다 커트.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던 거를 다 그냥 통으로 커튼홀로 만들었잖아. 이게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할 때 완전히 새 건물처럼 할 수가 있다니까. 자, 요거는 이제 서부지방법원 옆 골목으로 한 300m 들어가면 있는 건데 대지가 한 40평밖에 안 돼. 조그만한데 건폐율이 73%인가 그래. 지금은 이제 이종주거면 60%가 상한선인데 옛날에 지은 것들 보면 건폐율도 초과됐고 또 용적률도 초과됐어. 이종주거 지금 지으면 200%인데 얘는 뭐 250% 이상으로 돼가지고 40평짜리 땅인데 뭐 이렇게 건물이 크지? 제가 놀랐어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엘베도 넣고
그것도 제가 아주 꽤 그 재테크 가치가 높아서 배경에다가 이제 그 기고도 했고, 리모델링 가치를 현재 그 당시 한 5년 전에 건물 가치 보니까 건물 가치는 없지, 이제 땅값만 한 27억 정도 되더라고. 그걸 리모델링 해서 1억 6천에 1,200만 원. 지금 요게 1, 2층은 이제 현재 새마을 금고가 들어가 있고 3, 4층은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임대 완료된 시점에서 제가 건물주하고 직접 확인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가 돼 있어. 거의 더블이 됐죠. 근데 만약 이거를 부수고 새로 지었다 그러면 건폐율이 용적률이 거의 300%가 다 되네. 건폐율이 59.9%가 맥시멈인데 74%로 널찍한 데다가, 그다음에 이중의 용적률은 200%, 199.9인데 거의 100%가 더 올라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신축보다 리모델링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리모델링이 좋은 거는 옛날에 그 인허가 받은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지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이 초과된 게 제법 있어요. 그런 건 리모델링으로 한 승부는 왔다야 왔다. 잠시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